역사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고 또 망각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일제 식민지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망각해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억과 망각이라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역사를 치욕으로 여기고 망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후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두 문제를 놓고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일의 역사라는 문제를 과연 잊어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억을 하고 우리 후대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많은 조선인들이 친일 행동에 대해서 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계속 재현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으로 지배를 받게 됐죠. 그 기간 중에 많은 프랑스인들이 나치에게 복역을 하고, 또 나치 치하에서 친나치 행위를 한 인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러한 친나치 일파들을 척결하는데 아주 큰 교훈을 남겼죠. 우리가 그런 프랑스 경우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 친일 문제를 청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랑스 경우는 어떻게 친나치파들을 청산했을까요? 프랑스에도 이 독일의 지배를 두고 두 가지의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기억의 역사, 하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망각해야 할 역사.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프랑스는 서로 간에 대립된 의견 속에서 결국 친나치 문제를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프랑스에서 친나치 청산의 문제에 대해서 완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청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계가 직면한 과제는 바로 식민사관 청산과 함께 새로운 한국사를 정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해방된 한국사회는 과거 일제 식민 통치 시기 친일 청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또 다른 성격을 띠고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일 청산 문제는 남북 분단과 공산주의 및 자본주의 등 동서 냉전 체제 정치적 이념과 결부되어 역사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띠고 격렬한 국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친일 청산은 여전히 역사적 기억이 아니라 정치적 혹은 이념적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 기억의 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그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살아온 기억의 집합체입니다. 그리하여 역사는 민족의 기억을 국민에게 가르침으로써 민족 의식과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는 민족의 기억을 기록한 것이며, 따라서 역사의 기억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의 민족의 기억이라는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해방되어 역사는 더 이상 민족의 기억이 아닌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억의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이런 현상은 민족과 역사의 결합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작업은 다시 기억의 장소가 지니고 있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민족의 기억을 다시 끌어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어두운 역사, 즉 독일 나치 점령 시기에 문학가, 음악가,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나치 협력자 그리고 레지스탕스의 활약 등 두 개의 상반된 기억들이 프랑스 민족 역사에서 점차 의미가 없는 역사의 기억이 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역사에는 그 민족의 좋고 나쁜 기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혹은 민족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은 진정한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일제 식민 통치 시기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독립투사를 앞세우고 친일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것도 진정한 역사가 아니고,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친일에 부각시키는 것도 진정한 기억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역사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게 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기억이 아니라 특정한 계층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탄생시킨 역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은 좋은 기억으로만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 역시 잊지 않아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독일 나치 협력자의 숙청은 우리나라의 친일 청산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로 프랑스 경우 독일 나치 협력자들의 청산이 과감하게 치열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프랑스 경우와 우리나라 상황은 서로 비교하거나 모델을 삼기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 경우는 독일 나치의 전쟁을 통해 점령당했고 독일 지배 점령지 그리고 친독일 정권이 비시정부 정권 시기 4년 정도 짧은 시기였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36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기를 거치면서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태어나 천황에게 매일 절하며 일본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역사적 상황 속에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들은 조선이란 주권국가 국민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본 국민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친일 청산은 프랑스처럼 명확하게 진행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일 청산은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서로 얽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청산은 부끄럽고 어두운 역사이며 망각해야 할 민족의 기억인 만큼 이를 말끔하게 해결하여 올바른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나치 협력자 숙청은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숙청이 실패했다고 선언할 만큼 여전히 숙청 작업이 미진했다고 보는 반면, 40년 후에 대한 한 역사가는 숙청에 대하여 우리 국민적 기억의 골문 상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 대대적으로 숙청했던 어두운 기억들을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전 이후 거의 20년 동안 숙청에 대해 거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프랑스인에게 독일 나치 협력했던 자들의 숙청 작업이 기념해야 할 기억이 아니라 잊고 싶은 과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대독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숙청은 국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숙청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국민에게 남긴 숙청의 트라우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고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숙청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숙청 자체가 범죄 행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은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친일했던 인사들이 대거 해방된 조국의 엘리트로서 오늘 우리나라의 발전상의 주역을 맡았다는 것을 내세우며 민족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잊고 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친일은 기억하고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생각이 민족 화합을 위해 망각과 관용의 역사로 기여하는 것 주장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에게 친일은 일제 식민 시기만큼이나 길고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친일파는 이한영과 송병준 같은 매국노들처럼 반민족적이며 개인의 영달 위에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여 일제에 협력한 자들입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세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국외로 나가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운동가, 둘째로 일제에 협력하여 출세와 부귀를 누린 친일파, 셋째는 일제 통치에 순응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사람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일은 일제 식민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던 대부분 국민을 제외하고 개인을 영달 위해 스스로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국한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친일 문제는 획일적으로 구경짓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일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와 위협에 의한 것인가라는 점을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규정하면 일제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들의 법체계를 따르면서 살아왔던
통치 시기 우리 국민 모두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친일 문제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관점에서 또는 동기에 숨겨진 내면을 면밀하게 분석하기보다 대부분 정치적 프레임 혹은 이념적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단죄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 청사는 프랑스와 달리 망각해야 할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교훈적 기억이었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 친일은 항상 정치적이었고 이념적 대결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사실 우리 친일 청산에 담은 담론은 대개 프랑스, 독일 나치 협력자 청산과 비교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나치 협력자에 대해 대대적으로 사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후 프랑스는 독일 나치의 강점기 대독 협력자에 대한 숙청과 처벌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 작업은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특히 약식 재판으로 처형된 자들이 약 8천에서 9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대독 협력자에 대한 재판은 최고재판소, 부역자 재판소, 공민재판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세 재판부에서 약 9만 8천 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3만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비정부 수뇌부 등 최고 요인 등 주요 인물들을 담당한 최고재판소에서 1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부역자 재판소에서는 6,76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 77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대독 협력자들을 처벌했던 프랑스는 결국 망국, 관용, 정의란 이름으로 1947년 8월 16일 법 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1951년 1월 5일법, 1953년 8월 6일법 제정을 통해 대독 협력자에 대한 반역자, 밀고자, 고문자들을 제외한 대대적 사면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대독 협력자를 대거 사면 조치를 취한 것은 1949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추기경, 제를리 추기경이 부활절을 맞아 사면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정치권에서 인민공화운동 당수인 저로도 비도는 1949년 잊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잊자라는 제목으로 로브라는 신문지에 논설을 게재하여 국민 대통합을 내세우며 징벌을 마치고 모든 것을 잊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드골조차도 특사를 주장했으며 당시 대통령인 뱅상 오리올도 이에 참여하여 관용의 차원에서 대독 협력자에 대한 사면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나치 협력자 청산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유할 레지탕스 전국회 의장, 해방 후 임시정부 수반,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저로도 비도는 잊을 수 있는 것은 잊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도 밀고하지도 추격하지도 반역하지도 않는 사람들, 악의 없이 법을 따랐던 이 모든 인사를 국민 화합을 위해 재통합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두운 시대 너무 긴 비극을 종교짓지 않은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치 협력자의 청산을 종교짓고 이들을 사면시켜주는 것은 정의와 관용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자들의 사면을 위한 입법 사유에서는 정의는 관용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사면은 동의된 망각, 관용은 용서를 뛰어넘은 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친일 청산은 관용이나 정의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되어 왔습니다. 오직 청산 그 대상일 뿐 이것만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늘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1992년 미국 역사자 크리스토퍼 R. 브라우닝은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문제를 다룬 평범한 사람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자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100일 예비경찰대대 학살 행위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 이 저서는 이 부대 대원들이 신중한 선발, 지독한 교육, 강도 높은 훈련 없이 학살자가 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의 학살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회심리학, 특히 밀그램 실험을 결과를 활용한 이 연구에 따르면 나치의 특별 선발이나 교화, 훈련은 학생부들을 창살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었지 모르지만 광범위하게 자행된 대규모 학살 행위의 전모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요인도 필수적인 요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우닝은 나치 골수 분자들이나 학살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 혹은 반유대인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유대인의 대규모 학살을 자행해보다 오히려 학교 교사, 회사원, 노동자, 가게 주인 등
아주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단, 국가 등 모든 인간 사회 공동체들은 각 개인의 행동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며 도덕적인 가치관을 설정합니다. 브라우닝은 만약 100일 예비 경찰 대대 대원들이 이 당시의 조건 아래서 학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유사한 조건이 주어질 때 어떤 집단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현재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외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그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에 주어진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는 단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의 행위를 두고 우리가 친일이다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프랑스 경우도 친나치 행위자들을 대대적으로 사면을 했습니다. 관용과 용서. 우리는 그것이 민족의 화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친일 문제를 두고 관용과 용서가 있었을까요? 정치적 이념 프레임 속에서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 75년 동안 우리 사회에 온갖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 이것으로 우리 민족의 화합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친일 청산이 제대로 우리가 어떠한 점에 이르든 청산에 이르든 혹은 관용에 이르든 그것이 해결돼야만이 우리 민족의 앞날이 보장될 것이고 또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브라우닝의 말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습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살았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 후 북한 주민들을 전부 다 반공법과 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미래에도 부딪힐 수 있는 갈등의 요인들입니다. 망각, 그 부끄러운 기억을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친일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규정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